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물거품을 일으키고 부비치고 소용돌이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그 빠른 물살 너머의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시드니 스미스가 그림을 그리고 조던 스콧이 글을 쓴 그림 동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유난히 내성적인 주인공 나는 발표 시간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온종일 아무 말 없이 지낼 때도 많습니다. 트럭을 타고 학교까지 데리러 온 나의 아빠는 발표를 망치고 슬퍼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다가 강가에 들러 흐르는 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해줍니다. 너는 저 강물처럼 말하는 아이라고. 사람들은 달변가의 유창한 화법에 더 흥미를 보이고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정말 재미있으니까요.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만의 느린 속도로 더듬더듬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귀를 기울여줘야 합니다. 비록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하다 해도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의 일렁이는 입을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바로 문학이 하는 일 아닐까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한정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한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정현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아돌프와 알버트의 언어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소녀 연예인 이보나와 장편소설 줄리아나 도쿄가 있습니다. 오늘의 작가상,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장편소설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를 출간하셨어요. 네, 그 책 출간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사실 뒤에 좀 마감들이 있어서 계속 다른 글을 좀 쓰고 있었고, 네. 또 6월 달에 바로 핀 시리즈가 출간이 돼서 투고 네. 작업을 또 하고 있었고, 네. 개간지 소설 작업이나 연재하는 또 칼럼이 있어서 이런 글쓰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느라고, 그리고 또 이제 네. 이번 책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에 관련된 네. 홍보나 인터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들을 조금 한 달 정도 됐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을 냈다고 해서 약간 쉬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글을 쓰는 노동을 하고 계시군요. 아무래도 제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네. 조금 잠깐 쉬셔야 할 텐데. 네. 그러시면 좋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면이 그죠.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럼요.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는 떨리시는 것 같긴 한데. 좀 제가 아파서. 네, 오늘은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네. 소설을 읽는 내내 기억에 대해서, 또 선택과 배제, 또 원본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복합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준 작품이었는데 작가님이 어떻게 먼저 작품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이거 추리소설이기도 하고 역사소설이기도 하고 연애소설이기도 해서 좀 저희 편집자님도 아마 소개를 할 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제가 나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연정과 서령이라는 그 큰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네. 이제 이 두 사람은 그 왓슨이라고 대변되는 두 인물이고, 네. 이제 기호 같은 메일을 셜록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네. 연정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에서 성형외과 봉지기로 일하는 사람이고, 네. 서령 같은 경우에는 소설 초반에는 일본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네. 그 한국에서의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 연구자. 네. 네, 이 두 사람이 그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도 뭐 절박함도 열정도 갖고 있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는 여성 인물들이고, 네. 이제 이 메일이, 셜록의 메일이 두 사람을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메일을 따라가다 보면 네,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둘이 지향하는 어떤 삶의 정답을 좀 보여주기도 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네. 가령 이제 서령 같은 인물도 가진 것이 정말 없는 인물이어서 네. 속물적일 정도로 이제 교수 임용에 애쓰던 그런 여성 캐릭터인데, 스스로 이제 셜록 네가 알던 나랑 다르다라고 여기는 수준까지 왔던 거죠. 근데 셜록이 내준 어떤 이런 기호 같은 메일, 네.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찾아가면서 자신이 이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에 가까워지고, 또 이제 연정도 마찬가지 인물이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마음으로 낳은 딸이 이제 어떤 사건으로 죽게 되고, 네. 네, 근데 이제 연정은 이제 그 딸이 세상엔 그런 나쁜 사람들 말고 자신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이 셜록이 보낸 메일을 추적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네. 그 기억에만 이제 머무르지 않고 이 마지막에는 그 사건들을 좀 추적해 나가면서 네. 좀 한 단계 그 기억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두 여성 인물들의 성장담이기도 한 것 같고, 네네. 또 이제 역사적으로는 좀 이제 저도 쓰면서 굉장히 내적으로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어떤 그 은폐된 역사적 사건 안에서도 네. 또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네.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소설이고, 네. 이제 특정적으로 뭐 4.3과 빨치산 등과 연결된 그런 사건들, 뭐 네. 현재로 오면 어떤 성범죄 사건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네. 나오는 그런 복합적인 네네. 소설입니다. 너무 스포일러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더 읽으시면서 느낌을 각자 다르게 받으실 것 같아서. 네. 네, 되게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 예, 표지도 보니까 다채로운 색깔이 막 한데 얽혀가지고 꼭 그 꽃의 무늬처럼 느껴지는 겹겹이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이 소설 속 인물들이 여러 형태의 교집합으로 만나고 겹치고 또 서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표현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지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네. 원래 이제 그 문학가 지성사에서 네. 디자이너님이 14개 정도 시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정성으로.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다 예뻐가지고 처음에 좀 고민스러웠는데, 저 이제 이게 추려지고 맨 마지막에는 저도 이제 이 표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이 표지가. 그래서 일단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알록달록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여태 제 소설들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알록달록함은. 그렇죠. 약간 네네네. 따뜻하고. 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다채로움이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고 이 소설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약간 싹을 틔워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너무 좋았고, 보는 사람마다 일단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네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게 매대에서도, 서점 매대에서도. 예. 그래서 확실히 그 표지 보시면서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읽기로는 이 소설이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나온 소설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부록에 보면 책에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한 언급을 길게 하셨고,
그중에서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모 성형외과 K 원장님께 자문 감사하다라고 밝히신 부분도 있고 네. 또 여기 이제 연정이라는 인물이 성형외과 그 봉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셜록도 의학사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소설 안에 들어오려면은 그 의료계 자문이 혹시 있으셨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 자문을 받고 소설을 진행하셨는지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네. 일단 그 상상력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현실에 발붙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또 어설프게 조사하면 정말 어설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현실에 발붙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업계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힘들어하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소설 쓰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전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의학사도 전문 분야고 네, 그렇죠. 성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다양한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용 성형, 재건 성형, 뭐 젠더 관련 성형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제 우리는 뭉뚱그려서 보통 미용 성형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제 자료 자체도 부실해요. 논문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한국 안에서 이 성형이 받아들여지고 활성화된 시기가 짧아서 한계가 있는 거죠. 자료 조사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의 경험상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자료 조사해도 되고 되겠죠. 하지만 그 실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현장감에서 언뜻 흘리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오는 그 생동감? 이런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직접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직접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고. 아, 네. 그렇구나. 그 여기서도 보면 인물들이요, 소설. 네. 셜록이나 서령, 신바, 연정 네. 이런 인물들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진실에 네. 가까운 이런 도움되는 자료를 발견하면은 막 흥분하고 또 이들이 또 네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가님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막 덕력이 충만해지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자료조사나 연구할 때 딱히 이렇게 선호하는 장소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공부가 잘 되는 뭐 편안한 장소. 네. 저는 뭐 사실 정말 아무 곳에서나 해요. 왜냐면 그 마감이 영감이라는 말을 너무나 믿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의 특성상 그 코로나 때는 아니지만 그 원래는 일본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했고 지방 대학에 강의를 다닐 때는 기차 안에서도 해야 됐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꼭 어디를 가야 한다, 뭐, 난 여기 장소가 있다, 이런 거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화장실 가는 걸 좀 불편해해서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 주로 집에서 해요.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좀 그게 좀.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이 작가님 소설 창작 방식 같은 것도 궁금해요. 이게 대체로, 뭐 자료조사나 취재 다 끝내고 이제 집필을 시작하시는지 아니면은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지, 만약에 병행하시면은 이렇게 시간 안배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대충 자료조사나 이런 걸 해놓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고를 이제 그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쓴다고 표현을 안 하고 싶어요. 초고는 너무 엉망이라서.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대충 자료조사를 한 다음에 초고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실관계에 맞춰 보고 또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체크하고 다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연관돼서 또 다른 자료 조사를 해서 넣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원고를 쓰고 이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저 엄청 부지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설 쓰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일단은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뭐, 읽지 않으셔도 이제 소개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시기도 하고, 또 유사 피해자분들이 있는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령, 뭐 내가 누구 이야기 뭐, 진짜 실제 뭐 어떤 사람 이야기 그대로 쓴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라고 글 쓰는 사람이 뻔뻔하게 나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제가 상상력으로 채워서 이걸 썼다 할지라도, 네. 혹여나 이제 상처를 네. 받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걸 어떻게 간극을 줄여야 할까, 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떤 그런 사건이나 상처가 되는 부분들을 좀 에피소드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설 안에서 어떤 진술로 되게 매트하게 흘리는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네네. 사건에 대해서는. 네네. 이제 그게 그 이유였고요. 왜냐면, 네. 정말 이게 굳이 상세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될 부분을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 소설 안에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인 빨치산 같은 경우는, 네. 뒤에 제가 작가의 말에도 쓰긴 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그 빨치산 피해자 당사자 집안이기도 해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아예 복권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또 이제 이 안에서의 또 그 성범죄 내부 사건을 그렇죠. 다루고 있는 거라서. 네네. 물론 이제 그 성범죄 사건은 저희 뭐 가족 구성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네. 참 그 빨치산 복권 문제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도 누군가가 정말 많이 찾아오셨던 것 같은데, 그 피해자 복권이 전체적으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저는 이 성범죄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그 양쪽 다에게 그 정확한 각자의 어떤 피해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 더 정당하고 더 명확하게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게끔 제가 이걸 발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저 나름으로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연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소설 안에 정말 이 현실에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그런 고통과 문제 의식들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단이나 편견에 대한 예리한 어떤 분석도 있고, 그 작가의 시선이 굉장히 통찰력도 놀랍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서령은 자꾸만 여성 혐오적인 욕을 하는 친구? 그러니까 신발을 보고서 아무리 퀴어라도 저런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는 남들과 달라서 공격받는 사람들은 어떤 전형이 되어서라도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작가님이 직접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으시면 사실 쉽지 않은 인식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늘 관심이 있었던 게 누군가를 좀 이해해보고 싶다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누군가들도 저를 좀 이해해보고 싶었겠지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좀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해되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해가 아니라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가령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두 캐릭터인데, 신바랑 서령이 같은 경우 이제 정말 무슨 같은 거 던지면서 막 싸우면서 서령은 너는 소수자다, 근데 너는 뭐 남자고 엘리트고 일본인인데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또 신바 입장에서는 너는 뭐 이성애자고 뭐 가능성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건 둘은 어떤 지점에서 갈리지만, 또 제가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소설 안에서 신발을 후려친 그 남자 앞에서는 둘 다 어김없이 또 상대가 안 되는 약자 입장이 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걸 교차성이라고 할 텐데, 사실 이 교차성이라는 게 사람이 가진 환경이나 조건, 상황에 의해서 끝없이 바뀌는 것이니까 사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했던 거죠. 사실은 인정을 해야만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신바 서령도 결국 인정하는 과정으로 간 것 같고, 저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인물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저의 그런 고민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고민들 평소에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도 우리 일상에서 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 뭐 보수 하면 이제 대구를 늘 갖고 오게 된다든지 맞아요. 또 빨치산 생존자라고 하면은 또 뭔가 되게 신념이 강한 인물일 거다라는 생각이라든지 네. 또 뭐 외모 지상주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본을 수정하고자 하면은 또 막 뭐 얼굴에만 집착한다, 성괴다, 막 이런 또 비난하는 이런 아이러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꼬집어 주셨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하나의 단어로만 정의 내리기 좋아하는 세상의 그런 이데올로기화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덧붙여 주세요. 근데 뭐 진짜 뭐 가깝게는 뭐 그냥 우리가 막 일상적으로 하는 조선족 혐오라든가. 네. 네, 그렇죠. 뭐 정말 심한 욕을 할 때 그렇게 가져온다거나, 그리고, 네.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욕, 있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아니면 뭐, 최근에 그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한 유튜버에게 몰려가서 이제 엄청 항의 그런 거랑.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세상의 어떤 대표성을 되게 정하기를 좋아하고. 맞아요. 네. 뭔가 개인을 혐오의 제가 특징이 보니까 개별성을 좀 무시하면서 네네.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목적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속이 시원하려고. 그냥 내 속이 그 당시에 시원하기 위해서. 그냥 한 명을 정해놓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논리나 이런 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부에서 저는 그런 게 튀어나올 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서 속이 시원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정말 어떤 근거가 있어서 공격을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는데 당연히 이제 저도 진짜 너무 제가 부족한 인간이라 뭐라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정말 속이 시원하기 위해서 이거 좀 상관없는 말 같기도 하지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TV에서. 사람들이 속이 진짜 안 좋을 때 어떤 탄산음료를 먹으면 속이 진짜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속을 다 버리는 거고 목만 시원한 거다. 근데 누군가를 혐오할 때 본인이 그런 작용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부는 어떤 사람을 혐오함으로써 상해가고 있는데 그냥 내 입만 시원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탄산음료 비유인데 콜라 비유라고 할 뻔했어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네. 근데 이 소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추리소설인데 그 설현과 연정이 사라진 이 셜록을 추적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제 그런 형식을 추리소설의 형식을 빌린 이야기로 읽히는데요. 또 여기 보면 도영이나 셜록 같은 인물들이 추리소설 마니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품에 등장하는 셜록 홈즈 원전하고 또 드라마 셜록, 또 에놀라 홈즈 이런 것들 소설 준비하면서 추리 관련 콘텐츠를 많이 보셨을지. 네네. 동서문화사에서 옛날에 그 추리소설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아시는 분 있으시려나? 동서문화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시리즈가 있어요. 다 아는데. 그리고 근데 아마 지금은 그 엘릭시르였나? 아무튼 거기서 이제 나오는 시리즈일 텐데 일단 제가 추리소설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대부분의 소설은 추리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찌됐건 이제 뭐 독자가 어떤 숨겨진 의도나 의미나 재미를 찾아서 소설을 읽는 거니까 각자. 그래서 딱히 이제 이게 추리소설이니까 뭔가 관련 공부를 갑자기 많이 하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저는 소설이 추리소설 일단 생각을 하고 제가 추리소설을 또 너무 좋아하고 뭐 비밀이라고 한다면 저는 셜록 홈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왜요? 저희가 주인공을 좀 안 좋아해요. 천재라서 인간적인 면이 좀.
작가의 말을 보면은 또, 네. 아까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빨치산 내 이 성폭행 문제에 접근한 네네. 자료들은 많지 않았고, 연구 자체도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자료들은 왜 없을까에 대한 작가님의 의문점에서 이 소설이 출발한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뭐 상상력이나 아니면 또 다른 레퍼런스 같은 걸로 채워나가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네네. 궁금했습니다. 그죠. 자료가 이제 부족하면 뭐 발로 뛰어야 어쩔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발로 뛰어도 어쩔 수 없잖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뭐, 한국의 이제 독재자분들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못하게 했지, 조선시대나 뭐, 그때 그 전 시대는 연구가 많이 되어서, 네.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좀 한 거지만, 네. 자료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네.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자료가, 특히 이런 뭐, 이념이나 네. 학살에 관련된 거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구술 증언을 들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찾아서 무조건 컨택을 하고, 음, 네, 그렇게 해서 좀 음, 보충을, 기존 네. 자료와 좀 보충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런 작업들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네, 어쨌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네네, 것들이 이제 마지막 파트에 에필로그로 네, 가면은, 셜록과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그 서령이 다시 이제 네네, 자기 삶을 꾸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이제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그 이름, 서령이 발견한 그 이름을 네. 쓰다듬듯 만져보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마음이 막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번 작품에서 가장 힘주어서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 궁금한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장편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나름 키워드를 설정할 때부터 좀 힘을 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연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얼굴 조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 부분도 그렇고, 서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정은 얼굴을 조각하는 그것과 음, 서령은 이제 가짜 총을 음, 가진 진짜 추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였고, 음, 일단 그 캐릭터 설정부터 좀 힘을 줬던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서령이 이제 그 총을 들고 가서 그 신발을 후려치기 한 남자를 찾아가서 네네. 엎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네. 제가 싸우는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바랑 서령이 술자리에서 싸우고, 파이터의 어떤 본능이. 분노가. 네. 좀 시원해지고 싶었어요. 어떤 여성 아, 캐릭터를 가지고 네. 정의롭지만 나약한 게 아니라, 네, 네, 좀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되게 좀 힘을 줬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도영이가 그 연정의 딸이거든요. 네네. 도영이가 연정이한테 어릴 때 호랑이를 이기는 똥강아지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도 좋아하고, 음, 그다음에 연정이가 음, 도영이가 죽고 나서 잊으려고 했는데 뭐 TV만 틀어도 뭐 그런 어쨌든 여성의 뭐 몸을 희화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네네. 뭐 어쨌든 그 세상의 어떤 모든 그런 폭력에 이제 굴복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틀어지고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그 음,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네, 제가 힘을 줘서 썼던 장면이고, 네. 그리고 그 에필로그에서 이제 또 신바랑 또 서령이 또 투닥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소소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떤 음, 일상에 대한 그런 감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힘줘서 썼던 부분 같아요. 아, 저도 그 가짜총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네. 장면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 왜냐면 저도 평소에 가끔 여기가 아메리카라면 다 죽었어. 막 이런 느낌,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소설에서 그걸 좀 약간 실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시원했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그 작품들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 네. 요즘은 이제 어떤 쪽으로 관심을 두고 계신지 네네. 좀 궁금해지네요. 네. 네. 그 일단 여러 작업을 두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나올 책이 핀 시리즈인데, 네네. 이게 시기가 미 군정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게 뭐 미 군정기 때 이제 사실
법이 되게 엉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 자락의 자료가 있어요. 법이 너무 엉망이어서 이제 탐정들이 좀 있었다. 그 한 자락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소설인데 이제 그 주인공이 그래서 그 연가성이라는 여성 탐정 이거는 이제 부업으로 하는 거고 가명으로. 그다음에 원래 직업은 그 종로경찰서 검안 의사를 하는 여성이 이제 미군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3명의 여성 용의자들에 대해서 쓴 소설인데 솔직히 이제 재밌겠다. 제가 소설 중에서 정말 재밌는 소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아니 넷플릭스 뭐 하시나요? 거의 유일한 소설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재밌는 소설. 만들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사실은 핀 시리즈를 보시면 이 마릴린 먼로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왜냐면 어쨌거나 이제 그 작품을 준비하면서 뭐 이제 저도 한국전쟁기까지를 좀 봤거든요, 자료를. 네. 원래는 그때 거기가 제 전공이 아니라서 네네.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끔 매국노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 정도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전쟁 자료를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인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그쪽으로 좀 그러니까 원래 제 공부나 뭐 소설의 방향이 제가 시작을 할 때 크게 한국을 둘러싼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과 미국을 크게 설정을 해놨었긴 했는데 여태까지는 좀 일본과의 관계성을 제가 많이 봤다면 소설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이제는 좀 미국과의 연관성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요즘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국주의랑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너무 그 한재근 작가님이 이렇게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고 이걸 작품으로 또 구현해 주시니까 좀 약간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그래서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한정연 소설가님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략을 하고 낭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그 어떤 천재 탐정도 완벽하게 추리해낼 수 없고 가끔은 그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는 것.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어쩌면 사랑일지도 모른다. 왓슨은 얼핏 그걸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 속 왓슨인 서령은 그걸 좀 더 명확히 알고 있었다. 서령은 잠시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다. 서령은 여태까지 셜록 곁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셜록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었다. 서령은 셜록이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이 무서웠다. 셜록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지만, 아니, 다 해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지켜주고 싶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령은 그렇게 생각했다. 바라는 건 셜록의 행복이지 셜록과의 관계를 세상에 인정받고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서령은 잠시 후 그렇게 대답했다. 미안해 셜록, 나 그 이유를 알지만 대답할 수 없어. 셜록은 잠시 서령을 보았고 곧 웃어 보였다. 서령은 도리어 입술을 깨물고 셜록에게 이어서 말했다. 셜록, 아니 지연아, 이지연. 네가 지금 해야 하는 건 나에게 수수께끼나 내면서 추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죽은 사람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내 자신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널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살아있는 내 자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셜록이 아니라 너 자신. 그 자체로. 그래, 네가 먼저 죽어도 나는 장수노인 될 거야. 멋지게 살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심이 되는군. 아주 든든해. 드라마의 왓슨처럼 내 무덤에 찾아와 맨날 눈물이나 흘리며 아주 피곤할 듯하니까. 당연하지. 끝까지 살아내야지. 만약 그런 일이 있어도 난 살아갈 거야. 나 가끔 우리의 삶이 추리소설에서 탐정이 하는 가장 긴 추리 같아. 진실이 쉽게 밝혀지지 않아서 절망도 하고 실망도 많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끝엔 답도 있고 진실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 설사 그게 세상이 정한 답하고는 다를지라도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살아내자. 살아내서 저기 인간의 시간을 벗어난 세상에서 만나서 말하자. 행복하게 살았다고. 누군가 이 기나긴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어서 더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 누군가에게 내가 통과한 시간을 말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기억하고 더 열심히 두리번거렸다고. 네,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 남았는데요. 지금 네.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그 작가들이 최근에 꽂힌 음악 혹은 감동받은 영화 또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한정현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실망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미 군정기 공부한다는 제 이승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승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수만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SM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수만이 아니라 이승만에게 내가 빠져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이승만이 아니면 네. 단정학이라고. 네네네. 그 두루미. 네. 네, 그 천연 기념물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데 그 단정학이랑 또 이제 제가 유기견. 네. 그래서 강아지 이런 거에 엄청 해서 너무. 네. 강아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인간이 정말 조금만 개 같다면 정말 너무나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쓰는 그런 너무 교집합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승만과 강아지와 그 단정학, 두루미,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진짜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너무 낯선 관계긴 한데, 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네. 아쉬운 마음 대신해서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드릴게요. 네. 요즘에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오래됐지만 버리지 못하는 혹은 차마 버릴 수 없는 물건이 하나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제 저는 반려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곰인형이 있는데 네. 이름이 태민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올 때 네. 그 친구 거기서 이제 저랑 되게 친했던 그 5명의 저희끼리 아시안걸이라고 불렀는데 수업도 같이 듣고 이제 오지랖도 같이 부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 몸만한 곰인형을 사들고 이제 떠나기 전날 비가 왔었거든요, 거기가. 네. 거기 이제 쿠바 스트릿이라고 메인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명이 그 곰인형을 업고 2명이 우산을 받치고 또 2명은 막 천을 씌워가지고 나타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몸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기내식도 먹여가면서 데리고 왔고 진짜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뭐 저도 별의별 알바하고 이러면서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는데 제가 책도 버리면서 얘를 가장 먼저 챙겼고 저희 집에 이제 또치가 강아지가 이제 막 눈을 빛냈지만 곰태민만은 줄 수가 없어서 잘 숨겨놓을 정도로 정말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존재보다 이제 물론 이제 강아지는 수명이 있으니까 네. 이 태민 같은 경우에는 저와 평생을 함께할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뉴질랜드에서 이름을 얻었고 일평생 한국에서 산 곰태민의 혼종성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아무튼 반려곰 태민 저의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아, 태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죠. 네. 네,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고 저희는 아쉽지만 한정현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2022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코너 하나를 더 선보이게 됐습니다. 코너의 이름은 바로 당신의 첫.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기대되는 첫 시간인데요. 오늘 김기태 작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기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기태 작가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요. 202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무겁고 높은 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녹음일을 기준으로 하면 작품이 세상에 나온 지 대략 3개월 정도 된 셈인데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운이 좋게도 당선 이후에 단편 2편을 청탁받아서 그것들을 끝내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네. 마감을 하고 최근 한 달은 비교적 여유롭게 지내면서도 네. 그 좋은 기회들에 내가 뭘 보여준 거지? 라는 자괴감과 그 동시에 다음에는 잘 쓰겠지 하는 근거 없는 희망과 근데 다음이 있을까? 라는 걱정과 네. 그런 좀 오락가락하는 기분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환희와 불안이 함께 있는 시간이죠. 네. 처음에 신문사로부터 처음 전화가 왔을 때 작가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선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물론 좋으셨겠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오후 2시, 3시 그쯤이었고요. 네. 직장에서 자리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런 그 소설을 왜? 약간 이런 기분이었고요. 저는 몇 년, 그러니까 제가 투고를 해놓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기는 한데 네. 저는 몇 년쯤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얼떨떨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신이 있는 상태는 아니셨나 봐요. 그렇죠. 확신하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모르겠네요. 그거는. 어쨌든 그 당선 소식 전화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을까요? 일하던 자리로 이제 돌아왔고요. 돌아와서 이제 그냥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네. 몇 분쯤 전화가 진짜였나, 보이스피싱인가, 환청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진짜면은 기사 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얼떨떨한 기분도 있으셨을 것 같긴 해서 네. 왠지 장면이 그려질 것 같은데 지금 직장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직장은 그냥 직장으로 해둘까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어떻게 소설을 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서. 이제 뭔가를 창작하고 싶다는 욕망은 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림이나 영화 같은 걸 조금 건드렸었는데 네. 제대로는 한 적이 없고요. 네. 30살 넘어서 이제 생활이 좀 비교적 안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뭘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제 문학은 좀 자본이라거나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덜하니까 집에서 혼자 꼼지락거리면은 뭐 언젠가는 무슨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문학이 작업 환경이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등단하실 때 당선 소감 보면 나는 하평 낭인처럼 여러 수업을 떠돌았다. 이렇게 쓰신 부분이 있는데 여러 수업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떠돌았다는 표현이 조금 재미있어서 궁금해져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제 문예창작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네. 습작기가 아주 길었던 분들에 비하면은 네. 하평 낭인으로 떠돌았다 이런 표현은 좀 과했네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하평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고. 그렇죠. 특별히 친교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은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외로움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네. 이제 한 선생님이나 한 수업에 오래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제가 그러지 않은 건 현실적인 이유가 좀 컸고요. 예를 들어 제가 목요일 저녁에 여유 있는데 네. 그때 열리는 수업이 없다. 또 9월부터 바빠지니까 그 전에 끝내야 되는데 네. 또 적당한 수업이 없다.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이 수업 저 수업을 기웃거리게 된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 뵙고 네. 또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면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컸네요. 그렇죠. 네. 재미는 없는 대답이지만. 네. 아니, 그 현실적인 대답이죠.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하는데, 맨 처음 쓴 소설. 그게 어떤 이야기였는지, 또 처음으로 탈고라는 걸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소설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긴 했는데요. 네. 대학 다닐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부는 열심히 못하겠고 어떻게 좀 운으로 학점을 따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한 40명쯤 같이 듣는 소설 창작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과제 마감 전날에 이제 단편 분량을 맞추느라고 허덕거렸던 기억이 있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의 기각길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자세한 건 기억 안 나지만 학점은 C+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정당한 평가였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한 8년 동안 소설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크셨네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냥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그 네. 분량 동안 뭔가를 써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맞아요.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그 소설에 대한 도전을 약간 멈추게 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셔서 되게 기쁘실 것 같은데, 대부분 신춘문예 특징이 1월 1일에 신문에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독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작품에 대한 리뷰나 감상 중에서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으실까요? 필사를 취미로 하는 분인 것 같았는데요. 네. 이제 어떤 분께서 제 소설의 몇 문장을 손글씨로 노트에 옮긴 사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이제 큰 뜻 없이 옮기셨겠지만 네. 저는 굉장히 황송한 기분이 들었고 네. 소설을 쓰기 잘했다. 네. 언젠가는 그 소은한테 좀 덜 죄송한 소설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쓴 문장을 누군가가 다시 써준다면 너무 행복한 순간일 것 같아서 모두가 아마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품을 발표하고 소설가로 살아가게 되신 얼마 되진 않으셨어도 그 상황이 생활이나 글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가장 달라진 거는 네. 상금 때문에 씀씀이가 좀 커졌어요. 피자도 호쾌하게 엑스라지로 시키고 아이스크림도 커다란 걸로 시켜서 퍼먹고 네. 그러고 있고요. 이제 글쓰기는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발표될 소설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한 문장 쓸 때마다 어디서 야유가 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망설이게 검열이 되더라고요. 심해지신 거죠.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더 긴장하고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작가가 된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소설 쓰기 그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창작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자기만의 뭐 방식이라는 게 네. 충분한 시간 동안 좀 갈팡질팡하면서 굳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그걸 못 찾았어요. 아, 루틴을? 네, 그래서 이 소설은 이렇게 작업해보고 저 소설은 저렇게 작업해보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요. 루틴도 이제 제가 못 지켜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정해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네. 닥치는 대로 읽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 나만의 창작 루틴은 루틴이 없는 것이다. 그런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김기태의 소설가가 좋아하는 소설, 또 영향을 받은 작가,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이 코너에 고정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까미. 알베르 까미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3권의 소설은? 박형선님의 당신의 노후, 정지한님의 행복, 김금희님의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또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2가지는? 집, 몸.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배를 24시간 동안 타봤다. 네. 이제 대답하신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 네, 알베르 까미를 좋아하시나 봐요.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이게 썩 재밌는 대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영향력으로만 따져서 떠올려 봤고요. 네. 20살쯤에 괜히 좀 세상이 막막하고 다 이상하고 네. 그때 까미를 읽었는데 소설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 있어서 감화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꼽으라면 까미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까미조차도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만났는데 까미가 이제 막 아시안 리틀보이라고 인종차별할 수도 있고 말도 안 통하고 어색할 테니까 네. 이제 와장창 뭐가 깨지느니 그냥 책으로만 만나는 것도 충분하지 않나. 뭔가 환상 속에 있는 그렇죠. 나만의 네. 소중한 그 사람. 흑백 사진으로만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렇죠. 뭐 어떤 종류의 또 문제가 갑자기 딱 부딪힐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3권의 책. 근데 이렇게 왜 3권을 고르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가장 뭐뭐하는 이라거나 네. 베스트 몇 이런 걸 꼽는 거를 네.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네. 이게 물어보는 쪽은 그냥 대화나 하자는 건데 저는 괜히 진지해지기 때문에 괴로운데 그래서 오늘 너무 진지하세요, 사실. 그래요? 네, 조금 마음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앞 질문도 그렇지만 이 질문도 쉽진 않았거든요. 네. 게다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 뭔가 나랑 사랑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해. 같은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책 한 권을 읽는 게 꽤 품이 드는 일인데 네. 다른 사람이 추천한 걸 읽는 거는 더 힘든 것 같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네. 보통 그런 분들은 또 자기가 정말 읽고 싶은 것도 한 50권쯤 밀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기만 하고. 네. 이게 책 추천한다거나 선물하는 게 좀 망설여지는데 네. 그래서 집에서 책장을 보면서 3권을 뭐를 추천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목만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3권을 사주고 네. 한쪽 벽에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그러면 한번 어떻게 돼요? 읽어봐 주세요. 그럼 당신의 노후, 행복,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이렇게 되거든요. 프로포즈 같은데요? 그래서 애인이 그렇게 제목만 읽어도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전달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애인이 내켜서 네. 책에 실린 소설까지 읽어준다면은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셋 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들이거든요. 네. 와, 그 3권 고르시느라고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집에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네.
네. 재밌는 추천 방식이네요. 저도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는데 작가님은 그 2가지가 왜 필요하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필요한 게 없다 하면 없고 네. 되게 있다면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충 집에 가면 책상, 노트북, 프린터, 화이트보드, 그냥 커피, 디카페인 커피, 뭐 잠옷, 간식 다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집으로 요약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서만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 하다가 네. 몸뚱이 아닐까. 당연한 얘기지만 배가 고프지도 너무 네. 부르지도 않고 네. 졸리지도 아프지도 취하지도 않은 그런 몸 상태일 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집과 몸. 네. 너무 그 기본적인 얘기인데도 설명을 덧붙여 주시니까 또 굉장히 디테일한 흥미로움 같은 게 느껴지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소설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이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한번 자세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고편이 너무 거창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어부님들이나 네. 이제 해군에서 복무하신 분들은 이게 아무 특별할 게 없는 일이겠지만 네. 저한테는 좀 기억이 많이 남아서요. 제가 바다를 되게 좋아하고 네. 늘 바다에 대한 좀 멋있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행을 한다면은 늘 섬 같은 곳으로 가서 바다 옆에서 지내는데요. 이제 한 번은 도쿄에서 태평양 쪽으로 1000km쯤 떨어진 섬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섬에는 공항은 없고 이제 오직 도쿄에서 출발하는 선박으로 편도 24시간을 가야 돼요. 예. 저는 섬 자체보다 그 24시간의 항해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고깃배 같은 걸 타고 막 풍랑을 헤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굉장히 대형 선박을 타고 가는 건데 네네. 항로 대부분이 이제 어떤 섬이나 다른 선박이나 인공구조물 같은 걸 하나도 만날 수가 없는 네. 항로예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방이 완벽한 수평선인 이제 망망대해를 이제 꼬박 24시간 동안 이제 일출일모를 다 맞이하면서 배에서 보내는 건데 네. 그 감각이 좀 신선했고요. 네. 이제 선창에 파도가 막 이렇게 부딪히고 네. 휴게실이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네. 거기서 소설을 써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쓰지 못했고요. 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네. 소설은 핑계고 네. 그냥 여행을 재밌게 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도 그런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저의 기억은 이제 맛있는 음식 먹었던 기억밖에 없네요. 저도.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디테일한 묘사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묘사여서 되게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 더 내밀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괜찮죠? 당신이 문학을 하면서 상처받았던 적은 언제일까요? 제가 녹음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네. 제가 이거는 지금 안 써온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애드립으로 하겠다. 내밀한 얘기는 아닌데 네. 제가 답변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네. 와 이거 진짜 재미없겠다. 사람들이 다 김기태 저 사람 소설도 재미없는 거 써놓고서 정말 인간이 재미없는 사람이었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걱정이 지금 약간 들기 시작했고요. 소설은 재밌었어요. 사람은 아니군요, 역시. 지금까지는. 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 네. 이것도 재미없는데 특별히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는 핑계로 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소홀하거나 상처를 준 적이 차라리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상처를 받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뭐 하평 같은 데서 좀 뭐 싫은 소리를 들어도 저는 좀 다음에 잘 쓰면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제가 상처를 안 받는 이유는 네. 이제 아무래도 문학에 그 정도로 많은 거를 걸진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설이 이제 점점 삶에서 많은 부분을 잠식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상처를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소설을 쓰셨다면 이제는 이제 공인이 돼버린 셈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긴장을 하다 보면 상처도 생길 날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역시나 또 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언제였을지도 궁금하네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네. 이제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네. 마지막 문장까지 막 써서 탈고했을 네, 때. 초고를 어떻게든 끝내고 네. 그날 밤 잠을 잘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그때가 가장 크고요. 네. 약간 키보드를 좀 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흥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뮤지션들이 막 기타 부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노트북을 집어 던지고 싶은 이런 느낌이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정신의 고양 같은 게 약간 있어서 네. 괜히 야밤에 이렇게 집 앞에 하천가를 막 걷는다든지 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집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네. 뭐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요.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침울해지죠. 다시 시작이구나. 한 이제 100군데쯤 고칠 생각을 하니까 전혀 이제 기쁨이 다 날아가 버리죠. 네. 왜 저 소설 안 쓰는데도 공감이 갈까요? 네,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여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제 작가님 데뷔작 소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소설가께서 아끼는 문장을 낭독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요. 이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을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최근에 악스트 41호에 발표한 네. 이제 세상 모든 바다라는 제 소설을 갖고 네. 왔고요. 네. 그럼 읽어볼까요? 네. 김기태 소설가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막한 항구의 끝, 콘크리트 방파제에 서서 바다를 봤다. 아주 짙고 또 넓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지만 먼 바다는 잔잔하게만 보였다. 수평선은 단호했다. 보이지 않는 건너편에는 내가 살던 일본, 그 건너의 건너편에는 또 다른 얼굴들. 그 모두를 잇는 커다란 바다. 송이가 말한 커다란 사랑의 모양과 크기를 상상해보려 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아이들, 정희정, 이사벨라 린, 박규영도 포함될 만큼 둥글고 크게. 그런데 아까의 아주머니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커다란 사랑의 어떤 조각인지는 알 수 없었다. 문득 영록이 산 수건 세트가 그의 어머니에게 전해졌는지 궁금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서 있었다. 나는 그냥 선체로 있었다. 네. 본인 소설의 한 대목인데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이 부분이 네. 제가 요즘 소설로 접근해보고 싶은 화두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네. 현실 세계에는 되게 복잡 다단한데 어떤 사랑이나 우정의 연대에 정말 이렇게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을까? 그런 인류애를 말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네. 정말 모두 포함할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네. 그럼 그래야 할 당위는 있을까? 당위가 있다면은 이제 어떤 긴장이나 모순이 있을까? 좀 그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와, 멋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작품, 도 되게 좋았고, 작가님 데뷔작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겁고 높은 이 작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선 그 옛 탄광마을의 산골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역도부 부원인 송이가 마지막 역도 대회를 앞두고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100kg의 바벨을 들기 위해서 아니 이제 소설가님의 표현대로 버리기 위해서 묵묵히 연습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어요? 너무나 흥미로운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취미로 역도를 3년 정도 했는데요. 진짜요? 네. 보기엔 별로 그렇지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되게 게으르게 해가지고 네. 저는 송이처럼 열심히 하진 않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역도를 하면서 네. 좀 여러 감상이 좀 쌓였고 자연스럽게 역도에 대한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도의
그런 역도의 기쁨과 슬픔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본격 역도 홍보 소설을 써야겠다. 세상 사람들 역도가 이렇게 좋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이보시오들. 네, 외치는 그런 소설 하나 써야겠다. 그게 출발점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가 그 후에 이제 들어온 거죠. 네. 그 후 어떤 육체 노동의 가치가 좀 퇴색된 공간을 생각하다가 네. 폐광촌을 떠올렸고, 네, 네. 그리고 100kg을 목표로 할 만한 나이와 성별, 체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네. 또 여고생이 주인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러니까 실제 폐광촌의 삶이나 네. 학생 선수의 생활이 네. 꼭 소설 같진 않다는 얘기를 꼭 덧붙이고 싶고요. 네. 근데 너무 침울하게만 그렸다는 게 좀 발표하고 나서야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제 생각보다 네. 훨씬 더 현실의 어떤 특정 공간이랑 이걸 연관 지어서 그렇죠.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네. 그냥 제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게 써놓고서 저 혼자 이건 픽션이야 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운 바가 있습니다. 네. 저 여기가 연상되는 공간을 가봤거든요. 네. 카지노도 가보고. 네. 근데 이제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그게 찰떡처럼 그런 정황 묘사들이 와서 붙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 무거운 것을 드는 이유가 버리기 위해서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인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 수 있을 만큼 들고 버릴 수 있을 만큼 버린다는 그 주인공 송이의 평정심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다 돈 있고 빽 써야 한다는 아빠의 말에 그냥 내가 들면 되잖아 라고 이제 대답하는 역도에 대한 그 마음, 차분한 그 마음이 소설로 옮겨가 보면 그냥 내가 쓰면 되잖아 라는 그런 작가님의 마음처럼 읽히기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역도가 그렇듯이 저는 소설 쓰기를 좀 비교적 정직하고 좀 이렇게 직선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지가 있고 네. 제가 있고 네. 제가 어떤 단어와 문장들을 떠올렸다면은 네. 그대로 손가락을 움직여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쓰기 위해서 자본을 끌어오거나 뭐 기술자를 구하거나 누구를 속일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 소설이 미흡하다면은 네. 그것도 그냥 제가 생각이 짧았던 탓이잖아요. 다른 뭐를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물론 완성된 소설을 이제 어디서 발표할 건가, 네. 뭐 어떤 평가를 받고 얼마나 팔리냐 이거는 네. 다른 여러 힘이 작용하는 거지만 네. 그거는 어쨌든 제 소설 바깥의 일이고 네. 소설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잘하든 못하든 네. 다 제 탓이라는 게 저는 그게 마음이 되게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그게 좀 비정하다면 비정하고 고독하면 고독한데 네. 또 그만큼 자유롭기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소설에 보면 그 젖은 머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젖은 머리를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왜 젖은 머리라고 하셨을까부터 시작해서 조금 그 캐릭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젖은 머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은 네. 이 송이한테 증인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역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100kg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체육관에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CCTV 앞에서 하면. 그래서 내가 이거 확실히 들었다라는 걸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은 누굴 좀 만들어줘야겠다. 네. 근데 그 유일한 증인이 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게 조금 울림이 좀 있지 않을까. 오싹한데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네, 사실은 뭐 근데 송이가 뭔가를 독백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뭔가 대화 상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은 잔재주인가? 약간 그렇게 스스로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소설이 전체적으로 좀 스트레이트한 편이기 때문에 네. 젖은 머리처럼 좀 알쏭달쏭한 뭔가가 하나쯤은 있어주는 게 전체적으로 좀 더 풍부한 어떤 분위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차피 청탁 많이 들어오셔서 소설 쓰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또 더 이야기를 쓴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쓰고 싶으신지. 지금 사실 앞으로 이렇게 멀리 내다볼 정도로 제가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당장 다음에 써야 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는 편인데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데뷔작보다는 좀 더 덜 외롭고 더 희망찬 두 사람이 등장하는 정말 살아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얘기를 구상하고 있고요. 여름쯤에 감사하게도 이곳 문학광장 웹진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여름에 웹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읽고서 느낀 것은 굉장히 우리가 폐허라고 느껴진다면 과장되게 그리거나 아니면 희망차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과장되게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한 상태에서 세계를 그려내는 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로서의 꿈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차분한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보고 떠오른 4단어가 있어요. 네. 부와 명예, 권력과 사랑 이렇게 4단어가 떠올랐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작가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인간으로서의 욕망인 것 같고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제 스스로 작가라는 기분이 안 들어서 네. 작가로서의 꿈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스스로 좀 그래 나는 작가다. 이런 정체성을 좀 부끄럼 없이 가져보는 거 그런 상태가 되는 거 네. 그게 일단 꿈인 것 같아요. 네. 와, 멋있는 대답이었어요. 부와 명예, 권력과 욕망? 권력과 사랑. 권력과 사랑? 이것은 거의 네. 아침 드라마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아까 역도를 잠깐 하셨었다고 그러는데 요즘도 무슨 운동을 하시나요? 지금도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슬쩍 봤는데 손이 운동하신 손이 아닌 것 같아서 바닥을 펼쳐보면은 약간 운동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글 쓰는 손이신 것 같아서. 역도 몇 킬로그램까지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108kg 정도까지 들었었고요.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 체급의 성인 남성이면은 네. 누구나 한 1년쯤 하시면은 괜찮고요. 근데 100kg를 뚫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한 95에서 100을 가는데 1년 이상 걸렸는데 그 시기에 이 소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들 들어서 그 김기태 작가님의 작품이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뭔가 오늘 실언 대잔치를 한 것 같은. 제가 이렇게 한참 떠들고 나면은 네.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제 소설이 별로기는 해도 뭔 소리? 저라는 사람보다는 낫거든요. 저보다는 제 소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 소설이 좀 눈에 띄면은 네. 슬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초대해주신 DJ님이랑 제작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소설만큼 김기태 작가님 지금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기태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책 광고는 근간에 신작을 내신 작가분들, 편집자, 독자 등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읽어요 코너는 지나간 책도 다시 읽자.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이 남아있는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3분 책 광고와 다시 읽어요 코너에 참여하신 분들과 문장의 소리 게시판과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의 댓글로 청취 소감이나 또 작가들에게 남기고픈 이야기를 남겨주신 청취자분들께는 다양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 뷰티 컴퍼니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 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봄,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